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박모골의 윤사월입니다. 이렇게 현대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이 시라는 게 굉장히 우리 일상이랑 밀접한 것 같아요. 지금은 봄을 지나고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윤사월이라는 제목 자체가 또 초여름 그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날씨랑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박모걸의 윤사월인데요. 이 윤사월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박모걸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박모걸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접할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먼저 박모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박모걸의 다른 작품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박모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박모걸이라고 하면요. 이 박모걸이라는 시인이 언제 처음에 이제 시 세계에 등단을 했냐 하면 1939년에 정지용의 이제 추천으로 등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박모걸이라는 시인이 1978년에 이제 타계를 하셨는데요. 이때까지 거의 이제 40년에 걸친 그런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를 이제 발표를 하셨고, 이 40년 동안 방대한 양으로 한국 시사를 이끌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듯이 이제 1939년이라고 하면은 아직 우리가 일제강점기였던 시기였죠. 자, 그때였기 때문에 이 박모걸의 이제 시들 중에서는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박모걸로 따지면 초기 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초기 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윤사월입니다. 박모걸의 시세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연 친화입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시를 썼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많이 드러나는 시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 자연 친화적이라는 건 곧 뭐냐, 향토성을 의미하죠. 시골의 정서, 자연의 풍치. 그래서 이 박모걸은 바로 청록파로 유명합니다. 이 청록파 시인들 누가 있을까요? 또 조지훈, 박두진이 있죠. 이 얘기는 제가 정지용의 나비 강의에서도 잠깐 언급한 게 있는데요. 이 조지훈, 박두진과 함께 이제 박모걸이 이런 자연의 시 세계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제 후기 시 세계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자연에 관련된 낭만적 동경, 그 다음에 뭐 중기 가면은 인생 자체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후기 가면 이제 기독교적인 신성을 긍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 세계가 초기, 중기, 후기로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래서 같은 박모걸의 시를 배우는데도 우리가 약간씩 시의 주제라던가 시적 경향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모걸이 방금 말했듯이 40년 동안의 이제 시사를 이끌어 나가면서 본인의 시 세계도 조금씩 변화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초기 시니까 이 자연 친화적이고 향토적인 이 청록파 시인이었던 이 박모걸의 시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청록파는요, 사실 굉장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구현하기도 했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제강점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현실과는 상관이 없이 자연, 게다가 이 고립된 자연, 세속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자연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 회피다 또는 도피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런 현실에서 회피했기 때문에 안정된 자연 풍경을 그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안정된 자연의 풍경은요, 바로 이미지가 조화롭게 이제 배치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적인 아름다움을
드높였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된 자연의 풍경을요, 굉장히 절제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도의 그런 문학적인 표현 기법이 이제 사용이 됐고, 또 형식미가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굉장히 시가 깔끔하고 정제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청록파 시인들이 안정된 자연의 풍경을 말함으로써 식민지 세계의 그런 역사적인 현실은 이제 제거를 하고 아름다운 풍경에 몰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이상향을 여기서 구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당시 우리 민족 지식인들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일제강점기란 현실에서 어느 순간 도피해서 아름다운 한국의 뭐 그런 산수라던가 한국의 자연 세계를 스스로의 마음속에서도 구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본인들의 시 세계에서도 현실을 온전히 배제해버리고 완벽한 이상적 공간, 그러니까 마음의 지도를 그려낸 이상적 공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뭔가 본인들만의 시 세계를 구현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록파 시인들의 이제 시 세계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공된 자연입니다. 어떤 이상향적 세계를 조화롭게 배치한 그런 환상의 공간, 어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게임이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영화 속의 그런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목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제 대표작들이 많죠. 나그네라던가, 이제 불국사라던가, 또 정말 아름다운 시죠. 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청노루. 그 다음에 하관. 그 다음에 산이 날 에워싸고 라는 시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요 조금 느껴지는 게 이제 이 도화 같은 경우는 복숭아꽃을 얘기하고요. 청노루라던가 뭐 산이 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에 뭔가 뭐가 많이 보여요? 자연물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의 제목을 보더라도 자연물의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청록파적인 면모, 그 다음에 자연 친화적인 면모가 있다. 이것만큼은 꼭 박목월이라는 시인의 이름을 기억을 할 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항상 여러분이 전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제 설명을 듣는 게 더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1연, 2연, 3연, 4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딱 이제 한눈에 봐도 이제 형식미가 있고 굉장히 절제돼 있죠. 왜냐하면 이행으로 굉장히 절제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사여구라던가 수식여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박목월이 윤사월이니까 이제 윤사월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윤사월은 뭐냐면요. 바로 윤달을 얘기합니다. 음력으로 4월에 든 윤달을 얘기하는데요. 이 윤달이 뭐냐면요. 달력의 계절과 실제 계절과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1년 중에 달수가 어느 해보다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9년에 한 7번 정도 윤달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에 2번의 비율로 이렇게 윤달을 만들어서 4월에 해당하는 달수가 하나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4월이 사실은 봄이잖아요. 근데 윤달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거의 여름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늦봄하고 초여름 이 사이가 바로 윤사월이 된다. 그래서 이 시의 제목에서부터 뭐가 나타나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고 우리는 초여름의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윤사월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제 1연부터 한번 읽어나가 보겠습니다.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2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악가루가 날리는 외딴 봉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송악가루라는 이 단어에도 한번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모티프, 첫 번째 모티프입니다. 자,
자, 송화가루는 뭐냐면 이거를 소나무 송자에 꽃 화자예요. 그래서 소나무 꽃가루를 얘기하는 게 바로 송화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꽃가루가 어떤 색이냐면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이 송화가루 자체가 노란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주고요. 이 송화가루 냄새가 약간 달짝지근한 그런 송진 냄새랑 섞여가지고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화가루는 후각적인 이미지까지 줍니다. 그래서 시각과 후각이 드러난 이 시어 자체만으로도 두 가지의 감각을 전해주니까 굉장히 윤사월의 그런 계절감을 우리에게 감각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이 송화가루라는 시어를 사용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시를 다 전문을 다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여기는 바로 산이고요. 굉장히 외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송화가루 자체가 굉장히 이게 약에도 좋고요. 다식이나 강정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먹어서 옛날 시골 같은 경우는 이 송화가루가 날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이 다 송화가루를 채취를 해버리거든요. 다 자기 집에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송화가루가 날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가 없다? 인적이 없다는 의미도 내포를 합니다. 지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엄청난 깊은 산속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깊은 산속은 뭐다? 박모골이 이상적인 자연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가상의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뭐가 있어요? 외딴 봉우리가 있습니다. 자, 외딴이라는 시어를 보게 되면요. 우리는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특정한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고립의 정서입니다. 고립. 그 다음에 속세랑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된 정서죠. 박모걸이라는 시인 자체도 식민지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보면 고립시키고 단절시킨 거죠. 시 세계 속에서요. 자, 그래서 이 외딴 봉우리는 뭐예요? 또 시각적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 산속에서 어떤 한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나무 송화가루가 날리고 있는 그런 한가롭고 적막한 그런 풍경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박모걸 시인이 이 윤사월에 나타낸 형식적인 그런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민요적인 시입니다. 보기에는 현대시인데 어디가 민요인가요? 라고 이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보면은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몇 음보? 네, 사음보. 자, 사음보는 가장 대표적인 민요적인 율격이죠. 그 다음에 7글자, 5글자. 자, 7음절, 5음절이기 때문에 7호조의 율격이 나타납니다. 이 3음보하고 7호조는요, 굉장히 이제 민요풍의 정서인데요. 이 민요풍의 율격을 통해서 민요적인 성격까지 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모걸이라는 시인 자체한테는 이제 우리의 민족의 정서가 이렇게 절제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윤사월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윤사월이란 게 늦봄인데 거기에 달이 하나 더 껴들었잖아요. 윤달이라서. 그래서 해가 길다고 누가 울고 있어요? 꾀꼬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꾀꼬리가 운다는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청각적 심상이 떠올라야 합니다. 머릿속에. 자, 그럼 벌써 시각, 후각, 청각 이렇게 감각적 이미지가 많이 쓰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의 제목이 나옴으로써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꾀꼬리라는 어떤 자연물이 또 이렇게 한번 울어줍니다. 1연에서는 주목해야 될 시어가 송화가루라고 했죠. 그 다음에 2연에서는 뭘 주목해야 되냐면 꾀꼬리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여기서 처녀사라는 건 처녀가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산지기, 산을 지키는 뭐가 있어요? 외딴 집이 있습니다.
외딴 산 속에 외딴 집이라니. 여기서도 역시나 고립과 단절의 정서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속세와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처녀가요. 어떤 처녀예요? 눈이 멀었어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장님입니다. 맹인이라는 얘긴데요. 이 맹인이 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굉장히 안쓰럽고 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지는 않죠. 왜냐면 산의 전경 자체가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전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눈이 먼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채로 그런 풍경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대신에 눈이 먼 사람들은 뭐는 열렸죠? 귀는 열렸죠. 그래서 이 꾀꼬리의 울음소리를 누가 듣는 거예요? 눈먼 처녀가 듣는 겁니다. 그럼 이 눈먼 처녀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지금 초여름이 온다고 계절이 왔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꾀꼬리라는 뭐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꾀꼬리라는 것은 이 눈먼 처녀에게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개체입니다. 그와 동시에 알아놓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강의도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 꾀꼬리 하면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꾀꼬리는 암수가 서로 정답게 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짝을 찾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요. 또 대표적인 여름의 새입니다. 여름 하면 뭔가 생명이 움돋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만물이 막 이렇게 푸르르게 번성하는. 사랑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두 남녀가 만나고 뭐 자식을 낳고 이런 것들이 약간 번영적인 이미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꾀꼬리라는 거는 이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 눈먼 처녀에게 어떤 이미지도 준다? 사랑이라는 어떤 뭐를 줘요? 설레임을 느끼게 하는 설레임을 느끼게 하면서 또 기대감, 그 다음에 호기심 이런 것들을 불어넣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조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꾀꼬리가 이때 객관적 상관물로 쓰였는데요. 여기서도 이 꾀꼬리가 울기 때문에 이 눈먼 처녀가 이런 것들을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눈먼 처녀가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문설주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뭘? 꾀꼬리 소리를. 자, 그러면 이 문설주는 뭐냐면요. 이렇게 문짝을 있잖아요. 이 문짝을 끼우려고 된 이 부분을 바로 문설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눈먼 처녀는 이제 귀, 청각에 이제 의존을 해서 뭘 하고 있어요? 엿듣고 있어요. 근데 이 엿듣는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요. 이 송화가루가 날리는 외딴 봉우리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어떤 외부의 세계입니다. 외부의 세계. 이것을 눈먼 처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외부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송화가루가 날리고 있는 그 시각적인 전경을 눈먼 처녀는 절대 볼 수가 없죠. 근데 대신에 귀는 있으니까 그 전경을 누가? 꾀꼬리가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엿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먼저 선경, 외부의 경치를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외딴 처녀의 그런 설레는 마음, 그 다음에 또는 외부 세계에 대한 내면의 동경, 그래서 후정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치를 보여주고 뒤에는 정서를 보여준다. 그래서 성경후정으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경후정뿐만 아니라 이 시 같은 경우는 기승 정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후정과 기승전결은 굉장히 같이 쓰이는 시상 전개 방법의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시상을 일으키죠. 시각적인 이미지, 초각적인 이미지로 윤사월이 왔다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꾀꼬리가 막 울어요. 근데 시상이 전환되고 또 발전되죠. 눈먼 처녀라는 이런 인간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이 시적 대상, 눈먼 처녀가 이걸 엿듣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여자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어떤 서름과 고뇌와
비애를 간직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눈먼 처녀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 자연은 실제 있는 그냥 그대로의 자연이라기보다 어떤 가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약간의 어떤 사람이 한 명 산다는 게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것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 눈먼 처녀라는 거는 초월적이고 약간의 신비로움을 주는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시 자체는 뭔가 시인 자체가 내면에 구축해놓은 그 마음속의 세계인 거죠. 네, 그 존재와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박목월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연 속을 봤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정경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박목월이 텍스트를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시는 한시랑 많이 닮았습니다. 한시 같은 경우도 성경후종 또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우리한테 다양한 이미지, 송악가루, 꾀꼬리, 눈먼 처녀라는 이미지를 전달해주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하나의 사진처럼, 풍경처럼 딱 전달되잖아요. 어떤 외딴 산 속에 집이 있고 그 뒤에는 바로 봉우리에서 이제 송악가루가 날리고 있고 그 집에 눈먼 처녀가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귀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상상 속에 하나의 이미지로 이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시와의 유사성이 강한 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박목월의 윤사호를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이 박목월이라는 시인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사호를 공부하고 또 다른 박목월의 시를 빨리 공부를 해보면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내용이 많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오늘 머릿속에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